안녕하세요. 방배본치과 강호동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꼭 해야만 하는 보험 청구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보험 청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서 한 8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기록, 두 번째로 건강보험 기준 숙지, 세 번째, 치과 내 인력 간의 소통과 협업, 그리고 네 번째, 효율적인 청구 시스템 도입, 다섯 번째로 환자와의 소통 강화, 여섯 번째, 체계적인 기록 관리, 그리고 일곱 번째로 심사기관과의 관계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험치료, 임상과 관련해서 임상 수준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이렇게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8가지를 한번 차근차근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다 다룰 시간은 되지 않고요. 왜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실천해야 할지를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꼼꼼하고 정확한 기록 관리. 저희가 이러한 기록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록이 바로 진료기록부, 방사선 영상, 판독 소견서, 그리고 저희가 임상에서 많이 시행하는 검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월말마다 심평원으로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청구 명세서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진료기록부, 방사선, 판독 소견서, 그리고 각종 검사 결과 기록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이 진료기록부는 법적으로도 반드시 구비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료인이 직접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의료기록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했을 때에는 수정하기 전 원본도 보존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진료기록부에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환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그리고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그리고 치료 내용, 진료 일시를 필수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종이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된 증상에 대한 기록, 진단명에 해당되는 상병명, 그리고 치료 내용, 진료 일시, 의료인의 서명까지 이렇게 잘 기록이 된 종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이 차트를 쓰신다면 순서가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다 포함되도록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 차트의 경우도 이렇게 주된 증상, 상병명, 치료 내용, 진료 일시, 그리고 전자로 된 전자 서명,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전자 차트에서도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전자 서명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이 차트에서는 도장보다는 진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 이러한 서명의 공신력을 갖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 차트와 관련된 전자 의무 기록에 대해서 의료법에서 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 의무 기록은 반드시 전자 서명을 해야 되고 또 전자 서명을 할 때는 공인된 인증서를 사용해서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 서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전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전자 차트는 진료 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 차트는 반드시 전자 서명을 통해서 공신력을 확보하고 법적 효력을 획득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제가 사용하는 전자 차트 원클릭에서는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전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사선 영상 판독 소견서인데요. 물론 이 소견서는 진료 기록부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특히 단순 영상의 경우는 진료 기록부에 작성한 경우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진료 기록부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수 방사선 영상에 해당되는 CBCT의 경우에는 판독 소견서를 반드시 별지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독 소견서는 원칙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치료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치료 후에 작성하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심평원에 이런 보험진료 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만 작성하여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판독 소견서에는 기본적인 환자의 신상정보, 그리고 판독 일시, 검사 일시, 판독의, 유효기간 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판독 소견 및 결론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제일 중요한 판독 소견과 결론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써야 되는지 간혹 궁금해하시거나 또 착오로 잘못 기록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판독 소견에서는 영상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들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병소의 위치, 범위, 경계, 형태, 그리고 내부 구조, 그리고 이 병소가 주변 구조에 미친 영향들, 객관적으로 영상에서 보이는 내용들을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판독 결과에서는 이러한 소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병명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희가 결과를 기록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병소의 객관적인 상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거나 그 병소에 대한 결과에 그냥 감별 진단 목록들을 리스트업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과에는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검사나 치료 방법에 대한 조언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독 소견과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반드시 잘 정리하셔서 써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 판독 소견서 외에도 저희가 기록해야 될 내용에는 여러 가지 검사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위쪽에 보이는 3개의 검사, 근관장 측정 검사, 또 여기 빠져 있지만 예를 들어 치준항 측정 검사, 그 다음에 EPT, 악관절 분석 검사와 같이 별도의 수가가 있는 검사들은 만약에 진료 기록이 없다면 검사의 행위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보이는 냉온 검사, 타진 반응 검사, 동요도 검사는 별도의 수가는 없지만 어쨌든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치준항 측정 검사를 한번 보시면 이건 제가 예전에 쓰던 종이 차트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고무 도장을 이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연필로 다 그려가면서 사용을 했었고요. 현재 전자차트를 쓰면서는 보다 편하게 이렇게 클릭만으로 그 치준항을 입력하고 블리딩 포인트도 우클릭으로 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에서는 이렇게 입력한 내용을 진료과별 별지 차트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차트상에서는 보시는 대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눈에 잘 보이게 모식화된 그림에서 과거의 측정 결과, 치준항 측정 검사 결과값과 비교해서 병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관장 측정 검사도 이거 예전에 제가 종이 차트를 쓰던 시절에는 이렇게 남는 공간에 기록을 해서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전자 차트를 쓰면서는 기록하기도 편하고 찾아보기도 편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악관절 분석 검사, 저희가 턱관절, 악관절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치료 전에 이러한 분석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준화된 서식의 별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이 차트의 경우는 이러한 차트를 사용하시고 전자 차트의 경우는 따로 제공되는 차트에 펜 차팅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똑같은 효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관절 분석 검사에서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내용이 기록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채우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별지의 서식에 이 내용을 모두 다 채울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서식을 좀 간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되는 내용만 이렇게 체크하시고 나머지 공란이 있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검사들 외에
남은 냉온 검사, 타진받는 검사, 동요도 검사 이러한 검사들은 별도로 이 검사 행위에 대한 수가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 진료라고 해서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5, 6번에도 보면 이렇게 냉온 검사, 동요도 검사가 있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검사 행위료는 없지만 진찰료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비급여 진료와 이러한 검사를 같이 했을 때는 비급여 진료에서는 청구를 못했던 진찰료도 이러한 급여 사유와 관련된 검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기본 진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1번처럼 급여 사유에 진찰 또는 상담만 한 경우, 이러한 경우도 상담 내용, 진찰 내용을 기록하게 되면은 비급여 진료와 함께 했다 하더라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꼼꼼한 기록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건강보험 기준의 숙지입니다. 저희가 건강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치과건강보험의 고시와 청구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고시 내용과 절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되거나 변경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올해 3월 27일에 치과 장애인 가산 항목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일단 항목의 숫자가 17개에서 71개로, 그리고 가산율도 좀 파격적이었죠. 100%에서 300%로. 물론 아래 대상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전자차트나 청구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 가산을 적용하게 되면 원래 횟수 1에 추가로 가산이 되는 횟수 3이 더 합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자차트에서는 이렇게 진료 구분에서 장애인 관련된 항목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후 입력하는 처치 버튼에 이러한 수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진료 구분에서 이렇게 장애인 가산 항목을 선택했을 때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환자의 자격 조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자격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비장애인으로 뜨기도 하고 장애인으로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4가지 장애에 해당이 된다면은 장애인으로 뜨는 걸 전산에서 확인한 후에 이것을 적용해 주셔야 저희가 300%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가산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글래스 아이노모 충전을 예로 한번 입력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가산이 되지 않았을 때와 가산이 됐을 때 굉장히 수가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기준을 얼마나 잘 숙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청구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길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꼽은 내용은 치과 내 인력 간의 소통과 협업입니다. 저희가 보험 청구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전문적인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역량보다는 원장님을 포함해서 다양한 스태프들이 함께 보험 청구에 힘을 쏟을 때 교차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 간의 원활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전자차트를 사용한다면 전자차트에서 제공되는 메모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원내에서 사용하는 PC들 간의 쪽지 전송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보험 환자 치료, 그 다음에 환자분 옮겨드리는 거, 보험 청구하는 거, 다음 예약 잡는 것 등등 해서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진료실, 원장실, 그리고 데스크, 기공실, 수술실, 다양한 공간에서 일하는 저희 인력들이 함께 서로 보험 청구에 관여하고 서로 빠뜨린 것 없는지, 잘못된 것 없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꼽은 항목인데요. 바로
전자차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청구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자차트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보험 진료 후에 차팅하는 과정에서도 보험 산정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체크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러한 저희 알고리즘이 350개 이상 탑재가 되어 있고,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차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착오 청구하거나 누락 청구하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별로 청구 내용을 퇴근 전에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또 월말에 보험 청구 전에 월 점검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 착오로 된 내용을 다 걸러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주종되는 사례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전자차트를 도입하게 되면 보험 청구 가이드, 일일 청구 점검, 월말 청구 점검, 이렇게 3중으로 점검이 되기 때문에 보험 청구에 굉장히 효율을 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한번 전자차트를 도입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로 보험 청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와 보험 치료 전에 미리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과정을 겪었음에도 환자가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불만이 접수됐을 때 너무 방치하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희 보험 청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환자와 이렇게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거나 사전 설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교정이나 임플란트, 보철치료, 이러한 비급여 진료 전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험 치료 전에도 환자에게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된다면 이후 이어지는 치료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고 보험 청구까지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건이 허용된다면 이런 보험 치료에서도 환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담하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쓰는 원클릭 전자차트에 포함이 된 원코디라는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임플란트 교정 같은 비급여 치료 외에 보험 진료와 관련된 신경치료, 발치, 다양한 치료에 대한 이런 상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클릭 전자차트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원코디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에게 미리 보험 치료 전에 사전에 설명하고 또 동의를 얻은 뒤에 이렇게 서명란에 서명까지 받게 된다면 이후 보험 청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러한 예방이 필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제 핸드폰에서 캡처한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PC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환자들이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본인이 받은 진료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고, 실제로 로그인을 해보면 간편 로그인만 해도 이렇게 제 경우도 이렇게 치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평원 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렇게 건강이음 앱을 통해서 별도의 앱을 설치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본인이 받은 진료 내용, 날짜와 간단한 내용 확인, 그리고 상세 정보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당 일에 받은 치료 내용, 치료 비용, 그 중에서도 보험 진료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 있었고 얼마의 비용을 냈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처방받은 내용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환자들에게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만약에 부당 청구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함께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간혹 환자들이 본인이 보험 진료를 받고도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앞에 설명드렸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앱이나 공단의 앱에서 혹시라도 난 이런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라고 오해로 인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진료에 있어서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치료 후에라도 이러이러한 치료를 했고 본인 부담금까지 정확하게 수납한다면
이러한 오해로 인한 신고의 경우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째로 환자와의 소통도 보험 치료, 보험 청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될 내용으로 뽑은 대표적인 게 지표 연동 자율 개선제와 관련된 내원일수 지표와 고가도 지표, 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한 관리이고요. 한번 설명드리면 지표 연동 자율 개선제라고 해서 심평원에서 저희 기관별로 그 청구 경향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관리 지표 산출하고, 그리고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리 결과를 또 분석을 하게 되죠. 결과 분석 후에 만약에 개선이 많이 안 된 기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하는 기관에서는 이 지표와 관련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치과와 관련된 지표는 내원일수가 대표적인데요. 내원일수 지표 1.1 이상, 그리고 고가도 지표 1.0 이상, 그러면서 전체 기관 중 상위 15% 기관 이상 기관이 되었을 때 바로 이런 지표연동 자율 개선제 통보 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개의 치과 기관이 있다고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등이죠. 16번째 기관까지는 이렇게 내원일수 지표와 고가도 지표가 각각 1.1,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해당 기간에 해당이 되지만, 통보 기간에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는 상위 15%만 이 통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16등에 해당되는 치과의 경우에는 이 지표연동 자율 개선제의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잘 관리해야 될 거고요. 또 이러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리를 하는 심사기관들과의 원활한 소통도 저희가 보험 청구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수단이 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저희가 보험 청구 후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는 심사결과 통보서,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있을 때 행하게 되는 재심사 조정 청구, 이의신청,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저희 심사기관과의 소통, 창구가 되는 거고요. 간혹 또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저희에게 피드백을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자율점검제와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가 반대로 심평원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심평원으로부터 저희가 보험 청구 후에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뭐 저희가 그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급 내용 자세히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하단에 있는 이렇게 심사 조정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저희가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그 탭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 사유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유 코드가 좀 복잡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유 코드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내문은 몇 년 전에 서울 지역의 치과 의원들에게 배포됐던 안내문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있는 치과 의원 중에 80%, 그리고 치과당 7건 평균적으로 치과당, 그리고 평균 46만 2천 원 정도의 금액이 이게 재청구를 하면 지급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 청구를 하라는, 그러니까 미청구 자료에 대한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청구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결과 통보서에서 심사 불능되거나 반송된 자료들을 항상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청구 후에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 과정이 재심사 조정 청구와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기관과의 피드백 수용, 대표적인 게 자율점검제인데요. 자율점검제는 저희가 착오 청구의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서 심평원에서 따로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자료를 보내게 되면 치과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이게 정당한 부분인지 부당한 부분인지를 체크를 해서 부당 청구된, 착오 청구된 부분만 그 부분만 반환을 하는 걸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점검제 통보서를 받은 뒤로부터 2주죠. 14일 이내에 보내야 되고요. 만약에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기한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한 안에 이 통보서만 다시 결과서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은 차고 금액만 반납하고 각종 행정 처분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깜빡하고 보내지 않게 되면은 거짓 부당 청구 기간과 똑같이 현지 조사라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사기관과 원활한 소통, 이런 자율점검제 같은 통보문이 왔을 때는 피드백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기관으로부터 받는 정보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핸드폰, SMS, 문자 화면인데요. 이걸 신청해 놓게 되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심사 결과 통보서라든지 아니면 심사 과정 중에 심사 조정된 내용이라든지 반송된 내용, 심사 불능된 내용, 그 다음에 이러한 자율점검과 같은 통보서가 발송됐다는 내용 등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문자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줄여주고 있죠. 이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저와 실장님 2명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더 많은 인원도 등록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등록하고 크로스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험 치료 임상 수준의 유지 및 개선입니다. 저희가 보험 청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 보험 청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죠. 진료한 대로 차팅하고 차팅한 대로 청구하고 그리고 청구한 대로 수납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저희가 보험 청구를 잘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진료죠. 그래서 보험 진료와 관련해서 환자들에게 만족도를 드리고 불만이 없도록 보험 치료 임상 수준을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다 짧게 왜 이런 항목이 중요한지 설명드리는데 제가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드리자면 이 중에서도 4번째, 효율적인 청구 시스템 도입, 전자차트죠. 전자차트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나머지 모든 항목들의 업무 효율을 다 이렇게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8가지 항목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청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차트를 도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보험 청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항목들을 8개 정도 정리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FAQ 코너에서 추가적인 내용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